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밤사이 FOMC가 있었는데요. 연준은 충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시켜줬지만 시장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좀 해석을 했는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하락을 했고요. 또 달러 외환시장도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외환시장은 최근에 위안화 강세 흐름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FOMC 내용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갔네요. 예. 어제는 2.9원 하락한 1176.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8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단연 위안화 강세가 가장 큰 배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6.8 밑으로 내려가더니 장중에도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 어제 나온 우리 장중에 나온 뉴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의 채권 거래 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유는 유럽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편하게 좀 유럽 시간에도 시장을 오픈해 두자라는 거였는데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외자 유치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장중에는 주가가 좀 후반에는 상승 흐름이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낙폭이 제한이 되면서 일단은 2.9원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도 1,800억 원 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FOMC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 대부분의 통화들도 유로 빼고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충분히 완화적이었다면 달러 지수는 빠지고 유로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이 다 같이 강세였어야 됐는데 어제 완화적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유로는 1.20이라는 레벨 부담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요. 유로는 빠졌는데 다른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도 강세였고요. 특히 신흥 통화들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실 9월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FOMC에서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확인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0.13%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1.25%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시장과는 다르게 증시의 흐름은 일단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또 미국 증시를 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 다만 요새 미국 주택시장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제 나온 9월 주택시장 지수가 8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부양책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일단 부양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관련한 기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가 그 백신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배포할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위안화는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 호조에다가 어제 나온 중국 채권 거래 시간 연장 관련해서 일단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됐고요. 특히 FTSE 러셀이 이번 달에 연례 리뷰에서 세계 국채 지수의 위안화 국채, 중국 국채를 편입할지 여부를 발표를 하고요. 시장에서는 편입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FOMC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몇 가지 포인트, 점도표랑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하긴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변경한 내용, 원래는 대칭적 물가 2%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고용시장이
그 연준 위원들이 완전 고용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이게 몇 프로, 실업률 몇 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 가서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고 또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웃도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는 맞는데, 사실은 뭐 실업률이 뭐 3%면 3%, 4.5%면 4.5%, 또는 물가 2%가 뭐 6개월간 2%를 넘어설 때, 이런 구체적인 뭔가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이긴 한데 또 아닌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은 뭔가 좀 여유를, 그러니까 정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이 일단은 조금 낫다라고, 지금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파워풀하다,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뀔 가능성은 시장에서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023년까지 성장률, 원래 지난 회의까지는 2022년 성장률 점도표까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23년까지 성장률 전망과, 그러니까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지표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들, 기관들이, OECD도 어제 상향 수정했는데요. 올해 워낙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보니 올해 전망은 대부분 상향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6월에는 올해 마이너스 6.5% 성장할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마이너스 3.7%로 상향 수정했고요. 실업률, 물가 다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서 벗어나는 위원은 한 4명 정도 된다고 위에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일단 성명문하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경제 판단은 좀 낙관적으로 수정이 됐고요. 고용이 급격한 감소, 이번 급격한 감소를 뺐고, 최근 다소 회복했지만 해서 다소를 뺐습니다. 그래서 경제 판단은 다소 낙관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공중보건 위기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고용 물가에 지속해서 원래는 큰 부담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큰을 빼고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매입 관련해서는 국채 및 MBS 매입을 향후 최소 몇 달간 현재 속도로 사들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난 회의에서는 MBS에 대해서 주택 및 상업용 MBS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MBS로 수정을 했고요. 반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지금 연준의 정책이 다소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2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이 자산 매입이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 것을 경계할 것 같다라고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과 금융 안정이 관계가 긴밀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최근 끝난 확장기에 7년간의 양적 완화를 하고 저금리가 많이 저금리 기간이 있었지만은 눈에 띄는 금융 거품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오르면 연준이 뭔가 대응할 거다,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할 수도 있는데,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일단은 시장을 좀 안도를 시켰습니다. 또 역시나 사실 지금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중앙은행이 깔아준 판 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역시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조했고, 연준은 충분히 할 일은 다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도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조금 늘리면
조금 국채를 더 많이 사준다든가 이렇게 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에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최근에 연준의 밸런스시트 자산 매입이 조금 둔화되고 있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일단은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자산 매입을 몇 년에 걸쳐서 만만하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모두 금리 인하도 자산 매입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앙은행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중앙은행은 낼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조금 더 시선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올해 하반기 11월 3일 대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단기적인 시장 측면에서도 일단 거의 호재가 다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백신이라는 호재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이번에는 뭔가 정책적인, 경제적인 이념이 다른 두 후보의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조금 우리가 몸을 사리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 말씀드리면요. 오늘 사실 저는 1월에 발생한 갭, 여기 보시면 1월에 68.9원에서 1175.3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은 거의 이렇게 벌어진 갭을 다시 메우고 올라가더라도 메우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갭을 언제 메우나 했는데 이 타이밍에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시장은 FOMC 관심이 없고요. 외환시장은 위안화에 초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아까 말씀드린 FTSE 러셀의 연내 리뷰에서 세계 국채 지수에 위안화 채권, 중국 국채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5.7%가량이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중국 시장으로 1,400억 달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흐름과 그에 따른 달러 환율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완전히 커플링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는 또 환율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발생한 갭을 메우고 가는지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최근 흐름처럼 계속 디커플링 되면서 증시가 탄탄한 흐름 보일지 그 부분이 일단은 환율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1월 갭을 메우고 선거 즈음에서 다시 1,2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일단은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인세 인상 이게 사실 당장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움츠러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말하는 분배라는 것도 증시 측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저는 원래 3분기 가장 약달러 환율의 저점을 확인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1,200원 부근으로 반등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연준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중앙은행들은 재정을 막 써라. 이제 재정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안 되는데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주면 아주 낮은 가격에 매입해주면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 거의 제로 금리에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돈을 쓸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산의 부의 효과 연준의 자산 매입이 증시 상승 부의 효과 이런 점도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추럴 가스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사실 그리고 원자재는 다른 거시적 매크로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일단은 또 자기네 수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김강래 연구원이 원자재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월요일 8시 40분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채 편입 뉴스 나오면서 조금 더 랠리 보이다가 아무래도 뭐 위안화도 일단은 미국 증시에 반응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뉴스 나오면 다시 반등할 것 같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요새 뭐 시진핑 주석이 계속 쌍순환 얘기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여야 또 내수를 부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는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강세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게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끌어올릴 재료는 사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보통 채권 매수할 때 환해치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환해치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렵게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자금 중에 일부는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그 중국의 그 선물한 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세팅이 되면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도 갈 때도 환해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미국 시장 사람 입장에서 미국 금리가 낮고 중국 금리가 높으면 환해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흥국 채권에 투자할 때는 약간 선진국 채권에 투자할 때랑은 전략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MC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연준한테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는 달러 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이 그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업로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네요. 저는 내일 3%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자재 데일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